토트넘과 벌리 심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토트넘의 빌드업 방식과 페널티 박스 공략에 관한 것인데요. 이에 벌리가 수비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두 팀의 경기 내용을 두 팀이 어떤 변화를 줬는지를 따라가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양팀 라인업입니다. 기본적으로 5-4-1 대형으로 벌리가 라인업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풋백 기반으로 오른쪽 윙포워드 쏜느 선수를 수비 라인으로 내리면서 5백을 만들어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건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벌리의 수비 방식입니다. 압박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벌리는 이처럼 센터백 사이에 센터포워드를 두고 나머지 3명의 상대 미드필더들을 전부 맨마킹 시키며 상대가 중앙을 통해서 빌드업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이 비카리오 선수에게 있다면 센터포워드가 커버 섀도우를 통해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상대의 패스길을 차단하면서 상대가 패스를 하면 뒤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커버 섀도우를 활용해 상대 미드필더로 향하는 패스키를 막으면서 센터백에게 압박을 하고, 또 공이 내려가면 근처에 있는 윙어가 압박을 하고, 쿠두스한테 공이 가면 하트만 선수가 압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측면에서 1대1 상황을 만들어 공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롱킥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후방에는 항상 상대보다 한 명을 더 배치함으로써 수비에 안정감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 후방 수적 우위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쓴 벌리인데요. 차차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토트넘은 벌리의 압박 방식에 대응하여 수비 라인 센터백들을 좌우로 벌리고 그레이를 원 피봇으로 수미 한 명으로 중앙에 세우며 베리발과 사르를 전방 위쪽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벌리는 왼쪽 미드필더 노랑이 사르를, 오른쪽 미드필더 컬런이 베리바를, 메브리는 상대의 수미인 그레이를 마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결국 중앙을 통한 상대의 빌드업을 막기 위해 이런 식의 4, 2, 4와 같은 대형으로 벌리는 수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토트넘은 더 나아갑니다. 공이 비카리오에게 있을 때 포스터가 커버 섀도우를 통해 로메로를 향하는 패스기를 막고 비카리오에게 압박을 가하면 비카리오는 반더벤에게 패스를 하게 되고, 그럼 메브리가 다시 반더벤에게 압박을 가고 포스터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 그레이로 향한 패스기를 차단합니다. 그때 반더벤이 스펜스한테 볼을 보내면 이번엔 쏜느 선수가 달려나가 스펜스를 압박합니다. 물론 이 뒤에서도 워커가 존슨을 봐주고 있을 거고 콜런이 여기 붙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전 처음에 자신들이 원했던 방식대로 상대를 측면에서 맨마킹 하면서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막고 측면으로 상대를 유도하면서 상대의 롱볼이나 아니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서 볼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벌리의 압박에 대응하여 토트넘은 스펜스를 내려서 3백으로 만든 후 가리오에게서 반더벤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베리발 선수와 사르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 빌드업 가담을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컬런 선수와 로랑 선수가 상대 마크맨을 막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경우에 벌리가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수비 라인과 중앙 라인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인데요. 베리발이 더 내려오고 로랑이 따라가고 사르가 내려가고 컬런이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쪽 공간이 너무 많이 비면서 반더벤이 또는 비카리오가 또는 로메로가 또는 스펜스가 이쪽 공간으로 볼을 연결시킨다면 이 지역에서 히샬리송이 공을 받아서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에스테베 선수나 에크달 선수가 히샬리송을 마크하면서 쉽게 히샬리송이 공을 받아서 정면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겠지만, 만에 하나 히샬리송 선수가 볼을 잡고 이렇게 돌았을 경우에는 존슨이 됐든 쿠두스가 됐든 분명히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할 거고, 히샬리송이 패스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헤딩을 통해서 상대 뒷공간으로 공을 보내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리의 이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게 있기 때문에 이 뒷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비 라인을 높이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 라인 선수들이 달리기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공이 뒤로 흐르고 다른 선수가 와서 잡더라도, 전진을 하더라도 빨리 따라가서 수비 대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프리매치 분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리의 수비라인 선수들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벌리 감독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아예 맨마킹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1대1 맨마킹 상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강도 높은 압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자기 팀의 선수들의 능력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수가 빠를 수도 없고 모든 선수가 모든 능력치를 완벽하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선수단이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약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자신이 시도하려고 하는 축구 모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해야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리 감독 스콧 파커는 후방 수적 우위를 매우 중요하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로 집착에 가까운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공간을 막기 위하여 로랑 선수가 중앙 쪽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베리발 선수가 비게 됩니다. 그럼 이 선수를 쏟는 선수가 따라가서 마크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이 스펜스 선수한테 가게 되고 스펜스 선수는 공을 들고 전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 때문에 스펜스 선수가 초반에 공을 잡고 정면을 바라보며 계속 드리블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펜스가 전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반대 전환을 통해서 상대 진영으로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갔을 때 벌리는 5, 4, 1 대형으로 단단하게 박스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예전과는 달리 측면으로 공이 전달됐을 때 쿠두스의 크로스 또는 포로의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상대 박스를 공략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베리발, 샬리소, 나르, 존슨까지 박스에 많은 선수를 투입하여 상대의 골문을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5백으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을 통해서 쉽게 진입하기도 어렵고요. 측면을 통해서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공간이라곤 이쪽 바깥에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망설이지 않고 선수들을 박스 안으로 침투시킨 후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이런 크로스에 의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상대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상대를 주저앉혀 놓고 크로스를 날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 뒤에서도 포로 선수가 공을 받아서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얼리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상대 골문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코너킥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토트넘이 스펜스를 이용하여 전진을 너무 쉽게 하자 벌리는 압박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의 중앙 공간을 이용당하는 게 두려워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방식을 버리고 상대가 3백을 만들고 공을 보냈을 때 베리발과 사르가 내려오더라도 이번에는 컬런 선수와 로랑 선수를 마크맨에게 붙임으로써 롱패스 할 거면 해봐라. 스펜스한테 쉽게 전진을 허용하느니 여기에서 히샬리송이랑 경합할란다. 우리 2대1이다. 2대1이다. 한번 떠보자. 이런 식으로 압박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어떻게 대응했냐면요. 상대의 마크맨들이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단단하게 마크하는 것을 역이용해서 히샬리송 또는 존슨을 향한 패스길을 열게 됩니다. 사르를 내리고요. 컬런이 쫓아가겠죠. 베리발도 한쪽 측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는 한 측면으로 옮깁니다. 로랑 선수도 베리발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샬리송 선수 또는 존슨 선수가 이쪽에 있는 공간, 원래 로랑 선수가 지켜야 했던 이 공간을 토트넘이 중앙 미드필더의 이동을 통해서 공간을 비워두게 되고 이 공간으로 샬리송 또는 존슨이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 것이죠. 샬리송이 내려오면 공을 스펜스한테 보내고 스펜스가 샬리송에게 패스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펜스를 다시 좌측으로 보내고 반더벤과 로메로를 넓게 걸리게 한 후에 피카리오가 공을 끌고 나오면서 샬리송한테 패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이쪽의 공간을 만들어서 샬리송 또는 존슨을 빌드업에 가담시켰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대 3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상대로 토트넘의 3명의 미드필더뿐 아니라 공격수 또는 왼쪽 윙어를 중앙으로 진입시켜 상대 3명의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에 대항하여 4명의 선수가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 상황인 것이죠. 결국 이를 통해서 샬리송이 볼을 받게 되고 당연히 뒤에서 압박이 들어오겠지만 오늘 컨디션이 좋았던 히샬리송 선수가 이런 모든 압박을 견뎌내고 존슨 또는 근처에 있는 베리발이나 사르에게 볼을 연결해주면서 빠른 반대 전환을 통해서 라인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벌리는 더 강도 높은 압박 방식으로 변화를 주게 됩니다. 기존 포로를 마크하던 앤서니 선수가 로메로를 압박하게 되고 앤서니 선수가 비워둔 포로를 쿠두스를 마크하고 있던 하트만 선수가 올라와 포로를 마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히샬리송을 같이 맡고 있던 에스테베 선수가 내려와서 쿠두스 선수를 마크해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이 1대1 맨마킹 상황에 들어서게 됩니다. 토트넘이 수비지역에서 중앙지역 또는 수비지역에서 공격지역으로 너무 잘 넘어왔기 때문에 벌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5백을 쓰고 단단하게 중앙을 막는다 하더라도 크로스 공격이 계속되고 또 윗지역에서 압박을 하다가 상대가 패스를 통해서 뚫어내면 모든 선수들이 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전방에서부터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수비 지역까지 내려가서 수비하기 싫다. 전방 지역에서 압박을 시도해서 너희들의 공을 탈취하거나 롱패스를 유도해서 볼 소유권을 되찾아오겠다. 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인 변화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중앙 지역에서도 사르를 맡고 있던 컬런이 그레이를 마크하러 올라가고 뒤에 있던 에스테베 선수가 사르 선수를 마크하게 됩니다. 당연히 에크달 선수는 히샬리송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포스터 선수와 네브리 선수가 상대의 수비라인 선수들을 압박하게 되면서 로메로가 공을 들고 있을 경우에 상대방의 패스길을 다 차단하는 이러한 강력한 압박 방식으로 상대를 뒤로 물리거나 아니면 볼을 탈취한 후에 치명적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강도 높은 압박을
선택했습니다. 토트넘은 벌리의 변화된 압박에 대응해서 중앙 미드필더들을 전방으로 올려보내고 쿠두스를 중앙으로 진입시켜서 상대가 중앙을 꽁꽁 막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레이도 올라가고 사르도 올라가고 베리발도 올라가고 결국 전반적으로 라인을 늦출 수밖에 없을 때 쿠두스를 중앙으로 올리면서 결국 중앙으로 가는 상대 패스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5-4-1의 대형을 갖출 수밖에 없는 벌리였고요. 그때 센터백 2명과 풀백들을 전진시키면서 측면을 통해 다시금 전진을 시도하는 토트넘입니다. 공이 측면으로 전개가 되면 쿠두스 선수라든지 사르 선수라든지 상대 뒷공간으로 뛰어가면서 포로의 패스를 받는 식으로 라인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리는 토트넘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중앙 미드필더를 마크했던 상대 선수들이 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방으로 내려가 자기들끼리 밀집하게 만든 후 측면으로 풀백들을 넓게 벌려서 측면을 통해 상대 진영으로 전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전반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토트넘의 선제골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러분이 대강 눈치를 채실 수도 있는데요. 멀리의 상대 중앙 미드필더들을 따라다니는 이런 수비 방식이 결국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벌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해요. 상대를 잘 압박해서 상대의 롱킥을 유도했습니다. 당연히 쫓아갔고요. 트만도 왔고 쿠두스도 열심히 당연히 압박을 해야겠죠. 상대의 롱킥을 다시 유도할 수 있으면 상대가 편하게 빌드업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공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라인 선수들이 내려왔는데 이제 위에 있는 선수들은 압박에 지쳐서 빠르게 내려오지 못하고 중앙 선수들과 측면 선수들만 따라 내려왔습니다. 이때 에스테베가 공을 받고 하트만한테 패스를 하는 것인데 이 볼이 길게 떨어지면서 포로가 이 공을 받게 되고 결국 이 공이 쿠두스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점은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슬픈 점은 벌리 입장에서 중앙 미드필더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수비 방식을 벌리가 시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르가 공 쪽으로 베리발이 공 쪽으로 지원을 왔습니다. 당연히 컬런도 사르를 따라 내려가고 로랑도 베리발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왜? 공이 포로한테 넘어갔거든요. 원래 에스테베가 먹고 에스테베가 공을 잘 처리해서 하트만한테 갔으면 하트만이 오히려 공을 가지고 위험한 찬스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공이 쿠두스한테 연결되면서 또 상대 선수인 사르와 베리발이 해당 쿠두스가 있는 측면으로 지원을 가면서 로랑과 컬런 선수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있는 친구들은 압박을 한다고 빨리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친구들은 지금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상대 중앙 미드필더를 쫓아다니느라 정작 중요한 중앙 공간을 막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쏜느 선수는 내려왔거든요. 같이. 왜냐면 쏜느 선수는 우리가 봤다시피 중앙 지역에서 5-4-1 수비 대형 5백의 가장 우측 측면의 위치를 하면서 수비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같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측면으로 갔으면 안 됐다는 점이에요. 이 측면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히차일리송이 박스로 들어가고 존슨이 박스로 들어가면서 모든 선수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완전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쿠두스가 베베베베베 전진하고 치고받고 빠졌다가 다시 스컨볼 따져서 크로스를 하게 되니까 여기 선수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히알리송이
굉장히 편하게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슈팅을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쏜느 선수의 선택이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 2명을 상대로 뒤에서 3명을 만들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맞는 선택이긴 한데, 여기 이 공간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맡겨두고 중앙 쪽으로 조금 더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을 해줬어야 됐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매브리 선수라도 빨리 뛰어내려와서 여기 같이 뭘 해줬어야 됐습니다. 경합을 같이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부비부비를 해줬어야 됐는데, 한마디로 사고죠. 이거는 정말 여기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사고고, 애초에 에스테베 선수가 볼 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선제골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토트넘은 빌드업 방식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벌리가 강도 높은 압박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빌드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측면에 빠져있던 스펜스를 중앙으로 넣고 빌드업 방향을 오른쪽 측면으로 바꿨습니다. 피카리오가 로메로에게 패스를 하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포스터가 로메로한테 붙고 매브리가 그레이한테 붙겠죠. 로메로가 포로한테 패스를 하고 앤서니가 포로에게 붙을 때 쿠두스가 위에서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포로로부터 패스를 받고 순간적으로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으로 내려온 사르에게 쿠두스가 볼을 전달하면서 사르가 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컬런이 압박을 하러 오고 사르는 돌아서서 반대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쏜느는 밖으로 나와 있는 존슨을 향한 뒷공간 패스를 염려해서 5백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와 있는 스펜스에게 사르가 볼을 전달하게 되고요. 스펜스는 공을 받은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펜스 선수가 전진을 해서 존슨 선수에게 패스를 한 후에 센터백과 워커 사이에 있는 이 갭으로 사르 선수가 침투를 하면서 존슨의 크로스를 받는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토트넘은 크로스를 시도하여 설사 공이 공중볼 경합 상황을 통해서 볼을 뺏기더라도 즉각적으로 역압박을 통해 상대로부터 다시 볼을 탈취해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비 라인과 중앙 라인, 공격 라인의 간격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토트넘이었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빌드업 할 때 좌측면에서는 이렇게 3명이 스펜스, 존슨, 베리발 이 3명이 좌측면에서 빌드업에 관여하고 우측면에서는 쿠더스, 사르, 포로 선수가 빌드업에 관여를 했는데요. 이 그레이 선수가 공이 왼쪽에 있을 때는 왼쪽에서 빌드업 가담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다시 와서 빌드업에 가담해주면서 여기서 수적 우위, 여기서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측면에서의 빌드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서 측면의 포로와 사르, 쿠도스가 서로 로테이션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수들을 괴롭히고요. 여기서 샬리송은 골대 팝포스트로 가면서 상대 수비진들을 끌고 들어갔고 측면의 포로와 쿠도스, 사르를 막아야 되는 이 선수들은 이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의 갭을 커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한 선수는 해당 공간을 커버로 내려가고 앤서니 선수가 내려와서 다시 측면에서 3대3 수적 동등을 만들었지만 그레이가 여기 있고요. 또한 이 3명이 볼을 순환을 하면서 볼을 주고 들어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스위칭 플레이를 계속 가져가면서 측면에서 계속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벌리가 제대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진을 하게 됐고 결국 측면 풀백을 상대로 2대1 싸움을 걸은 토트넘이 상대의 깊은 진영까지 전진하는 데 성공을 했고
크로스 지역에 도달할 때 공 반대편에 있는 존슨, 베리발 선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상대를 끌고 들어가고, 뒤에 있던 히샬리송한테 쿠두스의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히샬리송이 엄청나게 멋진 발리 슈팅으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만들게 됩니다. 핵심은 좌측면에 이 세 명이, 우측면에서는 이 세 명이 상대의 풀백 역할을 하는 워커와 하트만을 상대로 2대1 상황을 자꾸 만들었다는 것이죠. 2대1 상황. 프랭크 감독의 빌드업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전반전 측면에서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던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서 측면에 선수를 밀집시켜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상대로 2대1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전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 공격 지역에 들어서서는 쿠두스의 개인 능력과 히샬리송의 개인 능력으로 완벽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토트넘이 승기를 확실히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가 적극적인 빌드업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카리오가 빌드업에 가담하면서 공을 잡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상대 선수가 쉽게 압박을 하러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압박하러 왔을 때 반더벤한테 패스를 하고, KT 발생한 공간으로 베리발이나 또는 그레이가 와서 패스를 이어받으면 중앙에서 상대 미드필더가 정면을 바라보고 공을 잡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위협적인 패스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리의 수비진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벌리는 중앙을 막으면서 상대의 패스를 기다렸습니다. 비카리오가 계속 전진을 하자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그레이가 뒤로 빠지면서 패스 옵션을 제공하려 하니까 뒤로 가서 묻으면서 패스 옵션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중요한 점은 로메로를 향한 상대 공격 라인의 압박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이전에 비카리오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반더벤이 이렇게 있을 때는 비카리오가 패스를 하면 근처에 있던 포스터가 빨리 붙을 수 있었습니다. 반더벤한테 가도 메브리가 빨리 가서 붙을 수가 있었어요. 압박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비카리오가 공을 들고 앞으로 오기 때문에 상대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고 포스터의 로메로를 향한 압박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비카리오가 로메로를 패스를 하고 포스터가 이렇게 압박을 하러 올 때 포스터는 열심히 압박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로메로는 충분히 중앙을 바라보면서 롱패스를 때려 넣을 수 있는 시간,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이죠. 결국 로메로가 공을 잡고 있을 때 포스터가 다가오고, 그레이를 마크하러 로랑이 내려올 때 로메로는 비어있는 상대 중앙 공간으로 롱패스를 보내게 됩니다. 이걸 히샬리송이 주워받고 부지런한 사르가 공 근처에서 공을 전달받음으로써 스펜스가 좌측면 터치라인에 있고 존슨이 중앙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존슨의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사르의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존슨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번에도 GK의 적극적인 빌드업 가담을 주문한 프랭크의 전술 변화가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스펜스를 중앙으로도 넣었다가 존슨을 측면에 박아두고, 또 이번엔 스펜스를 측면에 박아두고 존슨을 중앙으로 넣으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토트넘입니다. 애초에 벌리의 압박 방식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라면 포스터가 압박하러 가고 메브리가 그레이를 잡으러 갔어야 했죠. 그렇죠? 그레이를 잡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렇게 사르한테 이렇게 붙어있고 베리발한테 이렇게 로랑이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때 아마 선수 교체가 돼서 축구 선수가 아마 교체로 들어왔을 겁니다. 또 메브리 선수가 체력이 막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압박을 나름 열심히 뛰긴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다시 GK 압박을 하러 갔다가 그레이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우고 축구 선수가 끌려오게 되고, 결국엔 맨 처음 벌리가 우려하던 중앙 공간이 비게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패스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로메로가 컨디션이 좋은 히샬리송한테 롱패스를 하면서 상대의 압박에도
히샬리송이 볼을 소유해주며 근처로 돌아오는 사르한테 패스를 해주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또 같은 팀 동료 미드필더가 정면을 바라보고 공을 잡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상대 선수가 중앙에서 압박 없이 공을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지역에서는 옵션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수비수들이 신경을 바짝 쓰면서 지키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오픈했기 때문에 뛰어가는 존슨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게임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벌리의 빌드업 방식과 토트넘의 수비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벌리는 토트넘의 맨마킹 압박에 PK 골키퍼의 롱패스만을 수비 지역에서 빌드업 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3백을 쿠두스, 히샬리송, 존슨이 막아주고, 뒤에 있는 중앙라인 선수들도 다 1대1로 붙어서 벌리에게 뚫어봐라, 뒤로 공을 차봐라, 공중볼 싸움하자, 아주 자신감 있는 수비 방식을 토트넘이 선택했는데요. 여기에 벌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GK의 롱킹만을 이용해서 빌드업을 시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프리매치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드업을 시도하려고 막 이래를 하다가 끊겨서 슈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할 거다, 골이 나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리는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5백까지 가동하면서 0대0으로 무실점을 만든 뒤에 제가 곧 소개할 빌드업 방식을 이용해서 혹시나 모를 럭키 펀치로 골을 넣던지 아니면 0대0 무승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콧 파커 감독의 목적이 그런 경기 결과를 원했던 것 같은데, 토트넘이 생각보다 많이 강한 팀이었죠. 특히나 빌드업 방식에서 프랭크 감독이 변화를 많이 주면서 변화들이 다 성공을 하게 되고 결국 3골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벌리를 패배로 몰아넣었는데요. 하지만 벌리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특히나 선제골을 먹고 나서 전반전에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일단 중앙지역 빌드업을 살펴보면 재밌는 점이 3백으로 있던 워커가 중앙으로 진입하고요. 또 워커 자리에 있던 중앙 미드필더 로랑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브리가 중앙으로 내려와서 중앙지역에서 빌드업에 관여하고요. 프리매치 때도 예상했듯이 하트만이 측면에서 올라가고, 측면에 있던 앤서니가 올라가면서 중앙에서 상대의 3미드를 상대로 이렇게 CF까지, 센터 포워드까지 포함해서 4대3 수적 우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전달되고 들어가고 하면서 메브리가 내려오면 베리발이 붙으면 로랑이 비게 되고, 거기에 패스가 들어가고, 또는 로랑한테 붙어있고 메브리한테 그레이가 붙으면 앤서니나 포스터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또 볼을 받아서 정면을 보게 되고, 중앙지역에서 계속 한 명이 볼을 받고 전방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로랑 선수가 슈팅을 하거나, 로랑 선수가 맞나요? 아마 맞을 건데, 로랑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한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벌리가 비어서 얘네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슈팅을 할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이런 정말 공격적인 빌드업 방식, 뒤에 둘둘 2-2로 수비 대응을 짜놓고 나머지 6명을 전부 다 공격 라인으로 올려서, 특히 중앙에서 상대의 3명의 중앙 미드필더들 상대로 4명, 혹은 여기서 컬럼까지 올라가면서 5명, 이런 식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서 계속 한 선수가 프리맨이 되게 하고, 결국 그 선수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슈팅을 하게 되는 그런 찬스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게 정말 공격적인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볼을 만약에 뺏겼을 때 뛰쳐나가는 거에 공을 뿌려줄 텐데,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여기 4명의 선수들로는 중앙을 막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명한 팀들을 보면은 3-2-5 대형이라든지 3-2-5 대형이라든지, 또는 토트넘처럼 2-3-5 대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앙을 단단하게 먼저 막은 다음에 측면으로 공이 가더라도 뒤에서 따라 내려오면서 또는 위아래로 이동을 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게끔 후방 수비 구조를 짜는데요. 그런데 벌리는 매우 공격적으로 6명의 선수를, 그중에 4명의 선수를 중앙에 두면서 볼 뺏기는 건 신경 안 쓰고 프리맨 한 명을 만들어서 우리는 슈팅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라는 의도를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를 상대로 굉장히 생각보다 거의 골 소유권이나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슈팅을 가져갔죠. 또 워커 선수가 중앙으로 진입하지 않더라도 3백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도 이론은 똑같습니다. 또 중앙에서 상대 3명의 중미를 상대로 로랑, 메브리, 포스트, 앤서니를 중앙 지역에 집어넣으면서 4대3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또 한 명의 또는 이쪽으로 프리맨을 만들어서 또 공을 받고 정면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죠. 이런 빌드업 방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여기서 공을 뺏겨서 역습을 내줬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히려 프리맨을 한 명 만들어서 슈팅까지 어떻게든 연결을 했었던 그런 벌리의 공격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조금만 더 선수진이 좋아가지고 수비 쪽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좀 더 강력한 압박을 시도할 수 있었으면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콧 파커 감독의 벌리도 충분히 재밌는 축구를 한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스쿼드가 아쉬워요. 정말 이 토트넘의 스쿼드에 비교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프리매치 분석에서 언급했던 앤서니 같은 경우는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후반전에 이렇게 중앙 쪽으로 빌드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롱패스를 기반으로 무조건 상대 뒷공간으로 이렇게 때려넣는 또는 앤서니 쪽으로 이렇게 때려넣는 롱킥 패턴으로 치명적인 공격 기회를 얻어냈었는데요. 거기서도 만약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다면 이게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앤서니 쪽으로 날라온 거를 앤서니가 잘 받아서 메브리 쪽으로 패스를 보내줬고요. 메브리가 거의 이제 논스톱 슈팅을 했어야 했는데 논스톱 슈팅을 못하면서 반더벤의 커버로 결국 볼을 뺏기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만약 메브리가 거기서 슈팅을 해서 골을 넣었다면 또 흐름이 달라지고 더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심층 분석인데 이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양이 많았고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고 이걸 또 편집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계속 촬영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에 새롭게 막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게 딱 맞다 이런 느낌이 잘 들지가 않아서 좀 답답함이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심층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